시간에는 3부 마지막 세미나가 되겠는데요. 세계관광연구소 사무총장인 박순재 사무총장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직접 다 소개를 해주시고 소개할까요? 예. 먼저 현장에 계신 우리 코이카의 홍순범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단이었고요. 그다음에 광주시 동구예술여행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동영상으로 하시고요. 동명대학교 이정실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청해 주시고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 개발위원회 우리 안영철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문화관광연구소 연구인이시고 현재 세계문화관광연구소 연구인이신 이강옥 박사님 오셨습니다. 이제 자장한테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세계문화관광연구소 사무총장 박순재입니다. 자, 이번 세션은 제목이 주제가 한국형 관광 ODA 패러다임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는 ODA, 흔히 말하는 공적개발 원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주 생소한 분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흔히들 이 ODA라는 말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에서 선진국의 공적 자원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 생소하게 들리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방 이후 6.25를 겪으면서 도움을 받았고 또 경제 발전을 할 때 이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것을 왜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이제 토론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고요. 우리 이 토론의 목적은 다양한 계층의 많은 분들이 ODA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을 받는 수원국뿐만 아니라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이 수원국의 어떤 수원국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ODA 프로그램이 ODA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더 특히 관광 ODA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를 위하여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원래 이 스케줄에는 장유연 팀장님, 임석 센터장님, 홍순범 사무소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서 첫 번째로 이제 홍 소장님께서 이 코이카, 그러니까 ODA 기본 개념과 이를 실행하는 코이카 역할과 현황, 그리고 관광 ODA 현황을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 팀장님께서 관광 ODA의 실무 현황과 관광 ODA 사례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문제점과 이제 발전 재현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우리 동영상으로 이제 가지게 된 임석 광주시 동구예술여행센터장님의 동영상은 주민주도형 문화관광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문화관광의 성공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형 관광 ODA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이제 이정실 교수님, 질문 사항하고 건의 사항이 이제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안영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한국형 혹은 부산형의 어떤 관광 ODA에 대한 어떤 재현, 그리고 이방 박사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오늘 어떻게 토론이 조금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홍순범 소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코이카 부산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홍순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관광 ODA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 협력에 관한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 협력 그리고 뭐 ODA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저희 코이카라는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개발 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좀 공유 드리고 뭐 차차 상세한 걸로 진행을 하고 발표 순서는 제가 코이카 소개 그리고 우리나라의 ODA 그리고 코이카 문화관광 ODA 사례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관광 ODA 발전을 위한 제안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가 이쪽에 너무 네,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자 이제 그 코이카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코이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우리나라 무상 원조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개도국 경제 발전 지원을 통해서 국제 협력, 상호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설립이 돼서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코이카는 여러 가지 분야,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 및 개발 컨설팅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 그리고 글로벌 연수, 보통 초청 연수라고 하는데 저희 그 단에서는 글로벌 연수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협력, 그리고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사무소가 있는데 부산 사무소는 코이카의 그 국내 유일의 부산 사무소로서 2013년 5월에 부산 지역 센터로 부산시청 옆쪽에서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17년도에 외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내 사무소로 정식 승격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역 내 코이카 및 ODA 인지 제고, 개발 협력 행사 개최, 그다음에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사업 설명회 같은 저희 코이카 사업, 국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현지 지원 등의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파트너국, 요즘은 이제 수원국 말 그대로 원조를 받는 나라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나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한 44개국에 44개 해외 사무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무상협력 현황을 뭐 그래프로 잠깐 보시면은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40.5% 그리고 아프리카 18.7%로 두 개 지역 비중이 가장 큽니다. 우리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 직속 기관으로 우리나라 무상 원조를 총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코이카에서 하는 게 우리 정부에서 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형태별 지원 현황을 보시면은 프로젝트 사업이 7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봉사단 파견, 연수사업, 개발 컨설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 중에는 보면 연배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보다 훨씬 그거를 직접 체험을 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을 하고 나서 메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마 100년 안으로는 다시 일어서기 힘들 거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피폐되고 거의 뭐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슬라이드 상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원조를 받았던 그 뭐 양곡, 뭐 쌀이나 밀가루 같은 포대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 사회에서 원조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그 46년도부터 한 80년대까지도 이제 저희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 구호부터 구조조정 프로그램까지 뭐안 받은 게 없죠 그때까지. 그리고 이제 원조 자금 뭐 의존도는 저희 국가 이제 한국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뭐 잘 아시다시피 부산항은 국제사회 구호물자 수급 창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6, 70년대 보시면은 차관을 통해서 경제 구조가 어떤 전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극복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던 과정을 거치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이제 주는 나라,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한 40년대 말부터 한 59년도까지는 저희가 그 미국이 주요 원조국이었죠. 한 30억 불 정도 원조를 받아가지고 전후복구 중심으로 해서 그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고, 이제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뭐 70억 불 이상 원조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위한 원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 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계은행 차관을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다 그런 것들을 그 상환을 하고 수원 대상국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방면,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했는데, 이제 너네 나라는 많이 이제 성장을 했으니 더 이상 수원국 원조를 받는 나라로 이제 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 그걸로 졸업을 해라라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95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연도별로 저희가 이제 공여국으로서 그 우리나라 ODA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6, 70년대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63년도에 보면은 우리가 그 미국 USAID라고 하죠. 미국 국제개발청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원조 자금을 통해 가지고 개도국 연수생 위탁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가 6, 70년대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원조를 받아서 또 더 못 사는 나라를 또 도와주는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5년대에는 우리 정부 자금으로 개도국 훈련생 초청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뭐 7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노동부에서 기능공들 초청해서 연수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77년도 보시면 우리 그 외무부가 최초로 9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자재를 개도국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그 물자 지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6, 70년대 요약을 하면 한 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저희가 유엔 기구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후에 이제 경제 성장으로 원조 규모가 점점점 확대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에서 이제 90년대 정도로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뭐 초청 이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진행을 하고 뭐 건설부라든지 노동부 이런 쪽에서도 그 해당 관련 부처와 연관된 그런 뭐 용역 사업들 뭐 그다음에 직업훈련 설립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 그리고 86년도 우리나라 이제 아시안 게임 그리고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인지도도 높아가고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발판이 됐었죠. 근데 그런 기점으로 해서 또 이제 80년대 말쯤에는 우리 재무부에서 300억 원을 출연해서 그 EDCF라고 합니다. 그 대외 협력 기금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요 기금을 창설을 하고 89년도에 나이지리아에서 최초로 그 차관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국제협력단이 91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발 협력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원조 제공 기반의 어떤 본격적인 체제 제도를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그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요. 2000년대에 넘어와서는 저희가 2006년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고, 이곳은 우리나라 개발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저희가 그 DAC이라고 국제개발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게 됐고, 또 여러분들 그 이게 뭐 한 10년 전 얘기인데 2011년도에 부산에서 세계개발 원조총회가 개최됩니다. 이 이제 행사는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개발협력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 행사가 굉장히 의미 있고 이제 큰 이제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원국 이제 수혜를 받는 나라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국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제 8,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나 뭐 국제사회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200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크나큰 사건 뭐 사고들이 많았죠. 9.11 테러라든지 뭐 아프간 이라크 전쟁 그리고 쓰나미 아시잖아요. 뭐 거의 모르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사건들은 이런 국제 사회에서 엄청난 이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 데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뭐 분위기가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원조의 어떤 양적 확대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금 자체가 7억 불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설명하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ODA라는 것은 우리 박 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공적 개발 원조라는 영어의 그 약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조 형태 지원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 뭐 예를 들면 종교단체 기준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NGO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지만 그 공적 개발 원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서 개도국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방금 쭉 60년대부터 쭉 이제 성장 과정을 설명한 내용인데, 이거는 뭐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한 건데, 제가 얘기한 부분도 중복된 부분도 이제 있고 하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ODA가 추진되는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양자 원조와 다자 원조로 나눠지고, 양자 원조는 말 그대로 양자는 그 양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A, B 간에. 그래서 양자 원조는 무상 원조하고 유상 원조가 있는데, 무상 원조는 코이카 그 한국국제협력단이 실시를 하고, 유상 원조는 수출입은행이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그
EDCF 차관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자원조는 국제개발금융기관 출자 그리고 유엔 등 국제기구 분담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그 어떤 비중이 이제 높아짐으로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국제기구나 이런 쪽에다가 그 국제사회의 발전, 뭐 개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기금을 냅니다. 국제사회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돈으로 세계 각국에서 기금을 모은 돈을 가지고 뭐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돈을 같이 쓰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국제기구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소관을 하고, 그 앞서 말씀드린 국제개발금융기관 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소관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 다음에는 저희가 조금 빨리 얘기를 할게요. 그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관광 ODA 관련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DR 콩고라고 있는데 거기 박물관 건립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는 2012년도부터 20년까지 2,100만 불 투입을 해서 뭐 건물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지 기자재 지원하고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 등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요거는 뭐 여기 공사했던 그런 사진이고, 요거는 완공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그 프레아피투 사원과 코끼리 테라스 보존 복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19년부터 2023년까지 700만 불을 투입을 해서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에 있는 그 사업장이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초조사나 유적 복원 시범 사업, 연수, 기자재 지원 등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몽골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및 자생능력 강화 봉사단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2019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중도 귀국을 했지만 저희가 뭐 건축팀이라든지 여러 팀을 좀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언어 교육이라든지 환경 캠페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뭐 에콰도르 이런 쪽으로도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코이카는 요약을 하면 관광 ODA 사업 분야 비중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그간 저희가 실시한 관광 분야 ODA 사업은 주로 관광 컨설팅이나 뭐 기술 협력 등이 주로 이루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하면 저희가 그 관광 ODA라는 거를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그 어떤 통합 전담기구 결성을 해서 조직적으로 어떤 컨트롤 기능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그 이런 체계를, 아까 저희가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ODA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관광공사나 지자체 내에 있는 관광공사, 그다음에 관광 관련된 유관 기관 단체들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좀 해야, 조직력 없이는 공적 원조가 좀 굉장히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지만 체계적으로 ODA 그 이행 체계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정부 부처에서도 많은 ODA 사업을 진행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렇게 관광 분야도 문체부에서 조금씩 진행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쨌든 조금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국제개발위원회라든지 이런 쪽 통로도 많이 개척을 해가지고 그 정부 ODA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그 흐름에, 메인스트림에 조금 들어갈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관광공사나 뭐 이런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지사나 뭐 이런 거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코이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44개 해외 사무소가 있다는, 뭐 그런 것처럼 조금 잘 활용을 해서 수원국 전담기관하고 네트워크를 좀 다져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관광은 개도국에서 굉장히 그 외화 획득 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발 협력이라는 관점이 개도국 경제 발전과 빈곤 해소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이제 의미에서 보면 관광 분야 그 ODA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코이카는 6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분야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보시면은 관광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데 충분히 그런 뭐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핵심 분야별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내용들 코이카에서 이행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그 필요한 부분만 잘 습득해서 관광 분야에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수준에서 좀 건의를 해보면은 그 지자체 자체 재정 확보가 돼야 해도 이제 그 정부 차원의 어떤 단계로 올라가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경험도 그리고 노하우도 축적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거점 지역 내 이제 거점 부서라든지 그 핵심 기관 이런 협력 파트를 조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순범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ODA 기본 개념, 역사, 그리고 사례, 그리고 또 관광 ODA 관련 내가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유현 한국관광공사 국제협력팀장님 관광 ODA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조금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일단 10분 정도 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자유 토론 때 조금 쓰도록 하죠. 예. 장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의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잘 듣기시나요? 예,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디 방청석에도 괜찮으시죠? 예, 말씀하세요. 예, 지금 발표 자료도 공유 드렸습니다. 이것도 잘 보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1월 말부터 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UNWTO 총회로 마드리드를 좀 다녀왔는데 그 중에 해외 출장자는 무조건 열흘 동안 자가격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을 저같이 이제 국제협력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같이 겪고 있는 거죠. 집에서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있고 줌으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3년 반 동안 관광공사도 처음입니다. 이게 관광 ODA 분야를 주로 3년 반 전에는 연수만 하다가 실제적으로 수원국하고 사업을 같이 만들어간 그런 사례를 2018년 여름부터 만들어갔고 지금까지 한 2개의 사례 정도 몽골하고 스리랑카를 실제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뒷부분에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10분 주셨으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관점은 지금 그 온라인으로 접속한 많은 외국인 5개국에서 이제 그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우리 수원국 파트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저희가 관광 ODA 사업 개발을 해나갈 때, 디벨롭 해나갈 때 어떤 관점으로 하고 어떤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먼저 국제적인 관점에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하고 한국에 있어서 관광 ODA 현황과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홍 소장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흔히 많이 보셨던 이 17개 유엔에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저희가 어떤 수원국이 되었던 어떤 특정 사업이 됐던 나중에 평가할 때 이게 어떤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걸 다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성 개발이라는 부분은 계속 기준이 되어준다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적 개발 원조에 있어서는 양자간과 다자간이 있는데 한국관광공사는 양자간 그 중에서도 무상 원조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원국에 100%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 지원이라든가 파트너십 형성해서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원조국 대상에서 처음으로 제외됨으로써 2010년도에 24번째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되고 정식적으로 공여국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관계 부처가 수원국 제안서 접수부터 사업타당성 심의, 예산 심의, 국회 의결까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ODA 현황은 지금 ODA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가 추세, 미세 하나마 증가 추세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ODA 지원 현황은 덴마크하고 거의 비등한데요. 한 15, 1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만 보면은 GNI 대비해서 한 0.3% 정도까지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 분야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도국에서도 여러 격차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부분은 먼저 빈곤 탈피에 대한 부분이 큰데요. 그래서 농업 협력에 대한 수원국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은 다 공유하는 인정하는 바인데 그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오는 게 관광과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이 왜 그런가? 관광은 ILO의 2010년 통계에 따르면 49개 최빈국 중에서도 29개국이 관광을 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고 그 여러 분야 중에서도 관광 부문이 가장 양성 간의 급여 평등률이 높다. 그래서 관광으로부터 먼저 손쉽게 시작을 해서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캐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연문화유산에 대해서 대부분의 개발국은 자본이 부족하니까 원형 보존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관광 분야고 산업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인프라 시설도 같이 연결을 시키고 하는 부분으로 경제적인 섹터로 연결해서 활용하는 그런 관점으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도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UNWTO에서는 지속가능 관광개발 실천 방안 12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속보가 있게 가겠습니다. 관광 ODA 잠재 효용성이 높은 반면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이카와 우리 문체부가 지금 관광 ODA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체부가 한 68% 정도, 450만 불 중에서 한 68% 정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25억 불 이 규모에 비해 가지고는 매우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관광 ODA 전체 프레임을 보면은 저희 주무부처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주요 수원국 저희가 중점 협력국 24개국이 있는데 24개국 중에서도 관광 발전 가능성 그리고 저희와의 시장에 대한 여러 교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안점을 기준으로 협력국을 뽑고 있고요. 관광 OD의 전체적인 축은 개도국 관광발전 지원 사업과 그동안 관광정책 컨설팅을 위주로 해왔는데 최근에는 개도국에서 체계가 잡혀있는 관광 통계라든가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까지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962년도에 설립이 되고 750여 명 정도의 정직원과 30여 개의 해외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0여 개 지사 중에는 아시아에 11개가 있는데 이 11개 국가 중에 베트남을 위시해서 6개국은 저희 ODA 협력국이 되겠습니다. 중남미의 페루, 파라과이도 저희 협력국이 되겠습니다.
관광 산업에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을 정점으로 1년에 한 1,750만 명 정도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250만 명, 관광 수입도 마찬가지로 많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에 있어서 왜 이렇게 수원국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가? 이 장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인구, 일본은 1억 2천에서 3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1년에 해외 관광객 해외 아웃바운드가 1,600에서 1,700만 명 정도인데 한국의 경우는 5,200만이지 않습니까? 2018년, 19년 양계년 비슷하게 2,870만 명, 그리고 인바운드까지 치면 4,600만 명의 관광의 규모를 가진 아주 좋은 시장이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420만으로 이제 줄어들었지만 이 부분에 굉장히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국들은. 저희 협력국과 관광 교류 현황입니다. 2020년에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장표로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형 관광 ODA 그리고 이제 부산형까지는 토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국형 관광 ODA는 2017년부터 18년 2개년 동안 저희가 한국형 관광 ODA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문화관광연구원과 같이 개발했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줄 수 있어도 수원국이 관심이 없으면은 그 분야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원국의 니즈를 함께 파악을 했고요. 이거는 2012년부터 매년 개도국 관광 공무원과 그 학자들, 협회분들을 초청을 해서 일반 연수를 진행을 하면서 니즈 파악을 했고 그 내용을 이제 이 사람들은 니즈 파악뿐만 아니고 부산이라든가 제주라든가 뭐 광주라든가 여수라든가 이쪽을 한국에서 한 3에서 4주 정도 저희 관광공사랑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 사업자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걸림돌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철폐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것을 공유하면서 자기들 나라에도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런 부분까지 다 필터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공사 내부적으로도 한국 지자체와 아까 이제 기조 발언에서 전 필리핀 관광장관님이 CBT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이루어내는 관광.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 성공한 여러 가지 관광 사례, 사업 사례를 다 소팅을 해서 두 개를 한국형 관광 사업으로 엮어서 이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하나의 구조이고 프로세스는 N-1년 구조로 갑니다. ODA 중점협력국 24개국 중에서 발전 잠재력이 높은 12개국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선별을 해서 보통 한 2분기 중에 국제 포럼과 수요조사 그리고 실무법 연수를 합니다. 이게 한 달 정도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주에서 했고 2020년에는 부산 기장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지연이 된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 12개국이 참여해서 1등부터 12등까지 저희가 액션 플랜 경진대회를 합니다. 이 1등부터 12등 중에서 4등, 이제 3에서 4개국을 등위별로 뽑는데 거기 이 4개국은 따로 한 달을 따로 초청을 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1개국에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교육도 받고 PCP, 예비 PCP라고 해서 아까 이제 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기재부, 국회에 예산을 편성 받는데 필요한 기초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 서류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컨설팅을 하면서 한 달 동안 그 작업을 하고 여기에서 2개국 최우수 국가를 뽑아서 저희가 현지에 뭐 스리랑카든 페루든 가가지고 한 2달 반 정도 컨설팅을 현지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원국 ODA 총괄국이 있습니다. 보통 기재부나 재무부가 담당인데 거기와 관광당국 그리고 현지 우리 공관, 현지 코이카 이렇게 해서 이 PCP를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도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 400페이지 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한 장표로 요약을 해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ODA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조금 본격적으로 기존의 연수 위주가 아니고 실제로 초청 연수 플러스 차장하는 연수까지 해서 제가 참여했던 스리랑카나 필리핀 같은 경우도
스리랑카도 이제 제일 처음에 제안했던 사업처는 달랐지만 뭐 아타날라라든가 뭐 쿠치차밸리라든가 이런 원래 수원국에서 수건 사업으로 가지고 있던 사업이 한국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돼야 되니까 사업 개발 과정에서 좀 바뀌었던 부분이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확상한 호포 미트 쪽으로 사업지가 결정돼 있었는데 가가지고 딸 화산이 작년도 1월달에 폭발했습니다. 그쪽 지역이라서 다 포기하고 위쪽으로 루손 지역, 리전 3 지역으로 해서 바기오 인근 지역으로 해서 CBT로 다시 개편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드린 이유는 수원국이 하고 싶어도 자연, 문화, 환경 그리고 경제적 환경으로 건립들이 있어서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국의 사정으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공유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몽골과 스리랑카 사례를 짧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지금 울란바토르 시내에 몽골 관광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관광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55억 원 규모입니다. 이 부분도 현지 공간 그리고 코이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이카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졌을 뿐이지 22억 원의 규모로 내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스리랑카는 더 열악한 게 직항이 끊겨 있고 코로나 상황도 매우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두 개 사업 77억 원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어야 한국의 전문가가 현지에 날아가가지고 현지에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스테이하면서 주재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동안 한국관광공사가 관광 ODA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딪혔던 한계점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나름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산 아니라 한국의 그 어떤 지자체든 어떤 부처든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코이카를 위시해서 뭐 서울대학교 그리고 뭐 상명대 많은 참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관광 ODA뿐만 아니고 부산만 하더라도 동아대 그리고 부산대 이렇게 많은 관광 ODA 참여 기관들의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많은 협의와 자문회의를 거쳐서 나온 한계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대내외 인지도 제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관광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전에 예상 규모도 보셨지만 굉장히 미약하도 하고 시작한 지도 본격적으로 된 게 3년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외 인지도는 아주 좀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요. 관련 기관 협력 체계 구축은 홍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 단계부터 이 사업의 애초 기획 단계부터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평소의 생각이었는데 오늘 이 일부 순서부터 계속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은 기획 단계 이전에 연수, 그러니까 실제로 수원국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관광 공무원들 그리고 협회분들이 현장에서 한국에서 한 달 동안 계시거든요. 그 단계부터 같이 좀 엮여졌으면 좋겠다.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국형 프로젝트가 성공 사례가 도출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같이 배를 맞춰서 같이 나갈 부분이 관광 ODA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젊은이들 보고 이 해외에 나가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반부에 좀 토의를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팀장님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우리 임석 센터장님 동영상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주도형 지역관광 사례를 말씀드릴 광주광역시 동구예술여행센터장 임석입니다. 이렇게 뵈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현장에서 함께 소통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진군 사례를 들어서 ODA와 관련해서 관광과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그리고
강진의 이제 지역 주민 주도 사업 그리고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일반 현황입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강진은 남도답사 1번지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유용준 교수님의 나이문화유산 답사기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4개 권역으로 관광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하멜권, 다산권, 영남권, 청자권 이렇게 4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느 지역이나 다 소멸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진도 관광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봐보면 어떻게 보면 ODA 지역들과 함께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진을 통해서 ODA의 관광 관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강진 또한 지역에서 완전히 성공한 지역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지속적인 관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곳으로 보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이는 부분들을 그대로 ODA와 연계를 하면은 해당국에서도 지속적인 관광을 조금이나마 빨리 이루지 않을까 해서 강진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방문객 수는 250만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300만, 500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펼치면은 훨씬 더 빠르게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영남권역, 다산권역, 하멜권역, 청자권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광자원은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말씀을 드리면 영남권역의 영랑생가 그리고 사이제 저작거리, 강진만 생태공원 등이 있죠. 영남공원은 강진의 대표적인 권역으로 번화가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많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은 강진 곳곳에 도움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권역, 하멜권역, 청자권역이 있습니다. 강진의 가장 기본적인 주민주도, 주민과 함께하는 관광은 푸소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농촌 민박 그리고 농촌 체험을 하는 한꺼번에 하는 그 농촌 민박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의미는 영어로 필링 업, 스트레스 오프 그래서 감정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풀고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도 사투리로 덜어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뭐뭐하소 뭐뭐하소 그러죠. 그래서 덜어내고 가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푸소는 기존에는 뭐 1박이나 짧게 움직이고 갔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일주일 정도를 푸소를 하시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를 하면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본적인 강진의 대표적인 주민들, 민박주들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한 120개 농가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120개 농가들 주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관광의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징적으로는 또 전라도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또 그 식사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ODA 해당 지역에서 그 국가에서도 함께 하면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빠르게 관광적으로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그 다음에 김윤식, 핸드릭 하멜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강진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뺄 수가 없는데요. 18년 동안 강진 곳곳을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 관광적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600여 권의 저서를 다 강진에서 저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 또한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지역 주민 주도 사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푸소를 활용한 강진의 농촌 민박을 활용한 체류용 관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의 푸소는 단순하게 민박을 위한 그냥 자고 가는 게 아닌 그 안에서 민박주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강진의 정체성을 느끼게 그리고 외갓집 같은 정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살기는 총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주일을 살면서 관광객들에게 광진다움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또한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의 문화 다름을 그리고 같이 살면서 민박주들과 같이 살면서 일상에서의 즐거움들을 특별함보다는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계기들을 알릴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다름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강진의 지역 인지도를 향상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하고 있고 또한 오신 분들을 통해서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강진에서 일주일 상의는 문체부의 그 생활관광 공모 사업을 선정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그리고 올해 또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강진군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시스템들을 단순하게 뭐 경제적인 원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당 지역과 또 교류를 하게 되면은 지속적인 관광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지역의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그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알리고자 하는 부분들을 직접적인 그 전문가들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해주면 훨씬 더 관광객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번째 지역 주민과 하는 사업은 조만간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만간 타이틀이 참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조선을 만난 시간의 프로젝트입니다. 왜 조선일까요? 앞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다산 선생님이 18년 동안 유배를 지내셨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다른 사업들과 무엇이 차별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순수하게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인원들로 마당극을 펼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마당극은 흔히 극단 출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지역 주민들을 교육을 통해서 어설프지만 그래도 관광객과 함께 호흡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원배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재원배우를 통해서 강진의 다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형 일자리 창출로서 지역민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세하게 움직이는 방법, 어떻게 이 사업들을 꾸렸는지는 내용을 봐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역민들이라 그래도 단순하게 모여서 마당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하고 일정 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두려움 없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또한 그게 이제 한 3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이 애드립들이 또 많이 커져서 더욱더 재미있는
관광객들에게 재밌는 시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드림이라는 야간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만간 프로젝트 아니면 또 지역 예술인 동호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체류를 하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게 강진 나이트 드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림에 대한 의미는 강진을 선물하다, 그리고 또 꿈에 대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서 왜 이러한 사업들이 ODA와 관광의 연계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광객들의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단순하게 외부 자원들이 들어와서 한 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닌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단순하게 경제적인 원조를 통한 짧은 효과를 내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을 아까 이제 조만간 프로젝션 교육을 하고, 그리고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데요. 단순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정체성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면은 지속적인 관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모델이 현재 강진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진도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타 지역보다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이 자체를 ODA 지역에 과 함께 한다 그러면 좋은 성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효과들이 어떻게 나는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강진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확립을 할 수 있었겠고요. 이 지역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으로 큰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즉 지속적인 관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지역에서 보기에는 일단 1순위처럼 말들을 하고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관광을 함께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행복 및 자존감이 향상이 된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이 형성이 되면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업들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부분들을 ODA 지역에 함께 한다 그러면 그 지역 또한 긍정적으로 지속적인 관광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 사업들을 지역 주민과 관이 실행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또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이 중간 지원 조직이 관과 민의 중간에서 원활한 윤활유 역할 그리고 마중물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강진에서 현재까지는 좋은 관광적으로 효과들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주민들과 함께하는 관광들은 지속적이고 그리고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현재 대한민국의 강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 모델들을 타 지역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타국에서도 관광적인 효과들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직접 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 센터장님의 동영상을 들었습니다. 흔히들 성공한 관광 사업이라 그러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그 주민주도형 문화관광 상품이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도 ODA를 부산형 ODA를 한번 생각하면서 강진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정실 동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금방 소개받은 이정실입니다. 아까도 뭐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저도 그 관광 ODA에 대한 그 토론을 부탁을 받고 저도 관광 ODA가 있는 줄을 제가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뭐 ODA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를 좀 어떻게 찾아보니까네, 앞에서도 잠시 어떻게 나올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 ODA 그 어떤 예산 중에서 관광 ODA 같은 경우에는 한 0.18%를 가장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얼마냐 좀 찾아보니까네, 그 우리나라 ODA를 하는 것 중에서 0.2%가 목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그 관광 ODA는 ODA 중에서 이제는 첫걸음을 좀 떼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관광 ODA 추진 협의회를 발족을 해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걸음마 단계를 좀 어떻게 밟고 좀 있는 그런 어떤 그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ODA의 어떤 설립 취지를 보니까네, 저개발 국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ODA의 어떤 취지인데, 관광이 이게 딱 어떤 맞아떨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개도국의 외화 수입의 약 30%가 관광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에서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가장 좋은 그 중에 어떤 하나가 관광을 통해 가지고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떤 관광 인력을 좀 저개발 국가에 양성시키는 어떤 노하우를 전달한다든지, 뭐 좀 더 크게 좀 한다라면 관광지 개발 같은 걸 갖다가 좀 지원해 준다라면, 그 재개발 국가에서 그 외화 획득하는 데에 가장 어떤 좋은 방법 중 하나를 갖다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생각이 좀 어떻게 들었습니다. 앞에서 뭐 계속적으로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뭐 앞에서도 계속을 하다가 협력 체제 만들고 성공 사례를 찾아내고 뭐 어떤 그런 어떤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거와 좀 유사하게 제가 어떤 관광 분야에 30년간 이상을 갖다가 몸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 ODA에 대해서 이번에 그 토론을 해달라는 어떤 요청을 받고 제가 처음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러면 니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광 ODA를 잘 몰랐을 것이다 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관광 ODA에 대해 가지고 인식이 좀 저변이 좀 안 알려졌다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기회를 좀 통해 가지고 지역이라든지 어떤 국가에서도 관광 ODA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뭐 일대 양성도 좀 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너무 시간이 긴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실 교수님 참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자들이 지금 관광 ODA뿐만 아니라 ODA도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 이거는 정부 고위 전문가들만 하는 일, 일반인들은 상관없는 일,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요. 지자체가 끼어야 되고 민간 단체가 끼고, 이게 관광에 전문가들 내지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하고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절차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우리 세금을 내는 우리 공여국의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영철 위원님, 그렇다면 그 한국형, 부산형 뭐 이렇게 이름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서 이 관광 ODA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영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앞에 한국은 지난 7월이라고 한 오타가 있는데 이 왜 났냐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ODA 수원국의 위치에 완전히 벗어난 게 언제냐라고 하면 2006년 차관 상한이 끝나면서 수원국 리스트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1990년대에 공유국이 됐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는 공유국과 수원국 사이를 있었고요. 또 반가운 소식이 2021년 7월 달에 웅크타드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수원국, 그 공유국의 입장에 놓였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냥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의 ODA는 지금 현재 그 4조 1,68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중에서 그 양자협력금이라고 하는 게 3조 4,273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4.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ODA에 차지하는 퍼센트는 82.2%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그 관광 ODA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450억 정도가 됩니다. 적어도 1,000억 원 정도까지는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걸 그 지원금을 상향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 ODA의 목적이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협력, 즉 쌍방 간의 발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무리 원조 형태의 ODA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ODA의 기본 목적은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외교적인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이제는 양자가 단기, 중기에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도시간 발전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도시간 발전 기회에는 ODA를 통해서 기업과 기업이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광기업도 물론 만나고요. ODA의 공유국에 있는 ODA 기술을 전수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도 만나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관광업계에서의 마이스 산업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런 마이스와 ODA의 결합을 위한 관광 ODA 협력기구 같은 것들이 또한 활동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홍승범 소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뭔가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과 기업이 만나고 기관과 기관이 만나고 ODA 수원국과 공유국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산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AR, VR 기술과 해양과학 기술 그리고 친환경 4차 산업 기술들이 만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도 역시 세계적인 확산을 시도해야 되고요. 이런 기술들을 무상으로 정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상생의 협력, 레시프로컬 코오퍼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본다면 방금과 같이 지원의 내용이 무상으로 기술 이전, 문화 이전 등이 무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관광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역시 일정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기관과 만날 때 만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은 고이카 그리고 공공기관 수원국의 사람들이 오는 그 시의 그 시 그리고 기업이 당연히 거기서 이익을 만들 수 있다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런 지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 효과는 무엇이냐면 ODA 관계가 강화됩니다. 양자협력적 관계가 강화되고 민간 ODA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요. 이것은 수출 증가로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 밑바닥에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거대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또 한 가지 문제는 방금 우리가 부산형
ODA를 이야기하고 부산형 ODA 관광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ODA와 관련해서 관광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부산형 ODA를 위한 부산의 브랜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무진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되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면 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부산의 특징을 찾아내고 부산이 잘할 수 있는 기술을 파악하고 이 속에서 ODA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ODA를 가능하게 하고 거기에 관광 상품까지 같이 결합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승문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관광 ODA 협력 기구를 부산에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강욱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강욱입니다. 이 ODA 사업에서 갖고는 이제 ODA 사업, 그 다음에 국제 교류 사업, 이런 용어 차이도 약간 있지만은 사실상 이를 보면은 이제 개발국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ODA 국제 교류 사업은 상호 그 평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 국제 교류 사업입니다. 이 ODA하고는 약간 구별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여기 수원국의 요구 사항하고 공유국의 요구 사항이 다를 겁니다. 수원국에서 이 관광 부분에서 요구 사항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준비가 덜 돼 있는데 보면은 요구하는 것들이 보면은 관광 부분에 관광 시설을 설치해 달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이제 물품, 그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공유국에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조금 아까 카자흐스탄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제 관광 개발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조금 우리나라가 조금 앞서 있는 그런 부분은 지식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부산형, 한국형 그런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뭔가 이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을 적에 수원국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수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수원국하고 지원하는 공유국하고는 항상 그 괴리가 굉장히 막 얼그러지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 수원국과 이 교류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다른 교통이라든가 의료, 뭐 다른 교육 부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이 관광 부분에 있어 갖고 그 ODA 사업이 굉장히 적은 거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 체계에 있어 갖고도 보면은 이 잘 맞지 않아 갖고 이 사업 발굴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이카가 이제 지금 보면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상급기관이 외교부 있고 외교부와 또 그 유관기관이 관광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이런 식으로 엮여져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누가 그 관광 부분에 있어 갖고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 협의체 구성하면은 사실상 굉장히 느슨하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하나 발굴을 하더라도 추진 주체에 있어 갖고 엄청나게 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사실상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원국에서도 요구하는 게 또 보면은 그 우리나라 실정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놓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그런 특성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제 ODA 사업으로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진출되고 있는 것이 뭐 사례로 많이 들고 있는 것이 보면 새마을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거고 관광 부분에서 갖고는 조금 더 추진 주체라든가 콘텐츠 발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정교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상호 토론하고 이런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시간이 지금 뭐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토론자 발표자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1분 이내로 짧게 코멘트만 하고, 플로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나만 받고 끝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장유현 팀장님 연결되십니까? 예, 예. 예. 뭐 짧게 아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발표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못 하셨는데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좀 한마디만 짧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 주시죠. 예.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딱 텐저블한 성과를 딱 내놓으면 좋을 텐데 과정 중에 있고 하필 또 코로나 당해가지고 현지에 못 갔습니다.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그런 딱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걸 공유했으면 좋을 텐데 과정 중에 있다는 부분도 안타깝고요. 이정실 교수님, 안영철 국장님 그리고 이강욱 박사님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평소에 절실하게 느꼈던 바고, 공사 이야기를 하면 지금 추진 주체가 공사지 않습니까? 관광 ODA는 국내 해외 통틀어 가지고 팀장이 78명인데 77명이 인바운드 관광에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3년 반 동안 굉장히 외로웠는데 오늘 정말 너무 큰 격려를 받은 것 같고, 또 평소에 저희 자체적으로 고민하던 부분이 대외적으로 같이 공유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기 앉은 순서대로 하시죠. 홍순범 소장님.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 1분도 아니요. 네네네. 우리가 뭐 관광 ODA 개발 협력에 이제 눈을 좀 뜨자 같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이런 개발 협력에 대한 인지 제고가 좀 필요하거든요. 같이 이제 눈을 떠서 우리가 함께 그걸 하면, 우리가 관광이라는 게 뭐 이제 특별한 건 아니니까 늘 다른 이제 정부에서 하던 개발 협력의 어떤 쓸 수 있는 재료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뜨자, 뭐 그런 얘기를 정리하고 눈을 싶습니다. 크게 뜨자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안영철 위원님. 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원칙이 상부상조 원칙입니다. 레시프로칼 원칙.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크게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겁니다. 어렵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은 서로 협력해서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ODA도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실 교수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표가 1%도 아니에요. 0.2%입니다. 0.2%. 그 정도로 사실 인식이 낮다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좀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저는 시급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돈을 갖다가 그 있는 데에서 퍼센테이지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어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강욱 위원님.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게 되면 더욱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건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기초 자료 같은 것들이 좀 확보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차례네요. 저는 이 말만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이 상호적이 돼야 됩니다. 아까 필리핀 전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수원국이나 공여국이나 그렇게 되고, 지금 이 일을 하는 데에는 개인과 단체와 국가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코이카도 조금 눈을 더 크게 떠가지고서 생산성 있고 수익성 있고 또 다 같이 또 발전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좋은 한국형 혹은 부산형 관광 ODA 패러다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깜빡했네요. 혹시 우리 사회자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로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한 분 한 분 정도? 예.
예, 그 저 마이크를 조금 전해 주시죠. 아 잠깐만요. 마이크 갑니다. 이거 방송 되고. 예, ODA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요. 작년에 순천에서 그 외지인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8만 원, 주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안에서 먹고 이렇게 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차비 이런 걸 해가지고 8만 원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투어가 있었거든요. 요걸 좀 부산에서 동 단위로 조금 뭐 이렇게 활용해 봄지 하면 어떻는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제가 제의를 하고요. 제가 앞에 그 발표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필리핀 쪽에서 보면은 그 빵 조각으로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해,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 순환 경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있으면 우리 안영철 박사님한테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가족 여행, 체험 여행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우리 저 이정식 교수님 묻고 싶은데 그 체험 여행을 한다고 하면 체험을 한다면 보통 이 시간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하면은 아주 뭐 이렇게 극대화 효과가 높을까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체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뭐 일반적인 체험에서 임팩트하게 몇 분 정도가 몇 시간이 좋은지 길지 않게 짧게. 지금 저 안영철 위원님하고 이정실 교수님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뭐 한 1, 2분 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뭐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저기 이정실 교수님 짧게 해주세요. 예, 갑자기 그 주제와 관계없는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이 워낙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짧게 체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그 어떤 다리 길게 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체험이라고 부르거든요. 음식 먹는 것도 체험이고, 그다음 또 뭐 실질적으로 뭐 만들기도 체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간단하게 하는 것은 5분도 체험이기 때문에 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너무 어떤 길게 있어가지고 그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실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지만은 어떤 그렇게밖에 제가 대답을 좀 드리지 못하겠네요. 네, 그 순환 경제 이야기 하셔서 제가 그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일어나는 순환 경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관광 지역 화폐를 하게 되면 그 관광을 할 때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 디스카운트를 한다든가 뭐 17%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가 이런 또 혹은 적립금을 쌓아준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외부에서 어떤 지역으로 들어온 분에게도 지역 화폐를 주게 됩니다.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그 할증금을 주고요. 뭐라 그러죠? 프리미엄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액수를 8만 원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면 오는 분들이 그 8만 원 이상을 소비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훨씬 더 많은 돈, 예를 들어서 80만 원 정도를 소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8만 원이라는 별로 큰 돈이 아니고 이런 돈은 그 지역의 순환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라고 할 때 이건 그냥 상품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폐가 들어와서 화폐가 순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빵을 가지고 그 기업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뭐 빵을 산다든가 그렇게 해서 기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정 몇 가지 산업에다가 그 돈을 사용하게끔 한다면 그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산업은 반드시 지역의 향토 기업이어야 한다. 뭐 이런 개념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길다고 생각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데 많은 것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형 관광 ODA 패러다임 방안 이것이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왔던 사항들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도 또 말씀드리고 또 동영상이나 다른 자료로 만들어서 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
토론자분 또 그리고 우리 관중 그리고 이게 줌과 유튜브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세션 한국형 관광 ODA 패러다임 방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토론자 자장을 맡으신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